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분 소개합니다.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은희경 작가님 작품 중에서요. 좀 긴 제목인데요.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이런 긴 제목의 작품 중에 들어가 있는 단편 중에서요.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라는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희경 작가님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대한민국 대표 작가 중 한 분이죠. 제가 이분 작품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 은희경 작가님은 강단과 체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필력이 잘 유지된다고나 할까요? 소설을 계속 끌어가는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본 은희경 작가님의 특징은 작품마다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니까 작가들에 따라서 작품의 어떤 시기에는 작품들의 어떤 퀄리티가 좋다가 특정 시기 이후부터는 작품이 뭔가 완성도가 떨어진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그 작품마다의 완성도가 유지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작을 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작품 간 편차가 크지 않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라는 작품은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 긴 제목이죠. 다른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정말 외우기 힘든 긴 제목의 소설집에 들어있는 단편 6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타인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단편들이 담겨있는 소설집입니다. 은희경 작가님은 특히 타인과의 인연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인물에 대한 관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소설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물 캐릭터를 묘사할 때 소설 속 인물이 낱낱이 해부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은희경 작가님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은 은희경 작가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사람을 해부하듯이 관찰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은희경 작가님을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서 관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작가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원이라고 하는 여성분, 주인공이 여성분인데 이 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의사의 관점에서 이 소설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 이원은요, 건강학적으로 특히 팔체질 의학에서 목양인 체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팔체질 의학은 1965년도에 한의사 권도원 박사가 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4가지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4개로 나눈 사상체질이 있죠. 이 사상체질에서 한 번 더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체질에서 8개의 체질로 분류를 한 것이 팔체질 의학입니다. 금양, 금음, 목양, 목음, 수양, 수음, 토양, 토음 8개 체질로 구분해서 이를 바탕으로 생리나 병리를 설명하고 병을 치료하는 게 팔체질 의학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원의 체질은 한의사인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팔체질 중에서 목양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소설 중에서 주인공 이원이 뜨개질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은희경 작가님은 뜨개질 하나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실타래처럼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개질 하나에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뜨개질을 배우는 이원의 모습을 통해서 이원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소설의 주인공 이원의 뜨개질하는 장면, 그리고 뜨개질이라는 행위에서 작가 은희경은 어떤 생각을 떠올렸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뜨개질하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알고 보니 잡념과 뜨개질은 서로 존중하고 독려하는 관계였다.
간섭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공부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이원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풀려나오는 잡념은 집중을 방해했다. 그러나 뜨개질할 때는 달랐다. 마음껏 생각을 돌아다니게 놔두면서 기계적으로 손을 놀리다 보면 목도리가 한 뼘쯤 늘어나 있고 복잡한 생각 몇 가지가 지나가 있었다. 마치 손끝에서는 목도리가 풀려나오고 머리 쪽에서는 암호로 가득 찬 텔레그래프 용지가 풀려나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과정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지면서 미묘한 생각의 파장을 일으켰다. 뜨개질이란 바늘을 이용해 실을 엮는 간단한 일이었다. 특히 평면인 목도리는 잇거나 줄이거나 하는 기술이 없이 직사각형을 늘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목도리 뜨기의 세계에는 수많은 선택과 좌절과 성취, 그리고 인생의 드라마가 들어있었다. 목도리 뜨기의 드라마는 실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원은 실의 굵기나 재질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몇 시간이나 손을 놀렸는데도 조금밖에 진전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후회가 찾아왔다. 굵은 실을 선택했더라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도리의 모양이 잡혀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목도리는 뭐니 해도 포근하고 부드러워야 했다. 굵은 실이었다면 너무 투박했을 게 틀림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감촉이 까슬까슬한 알파카 실을 선택한 것은 실수인 것 같았다. 앙고라 실 쪽이 훨씬 부드러웠던 것이다. 그 생각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다. 목도리 길이가 늘어나면서 중량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가벼운 알파카 실의 장점이 두드러졌다. 이원은 이 과정이 사람들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역전되는 일을 흔하게 보았기 때문이었다. 뜨개질은 금방 손에 익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뭉치가 금방금방 작아지는 게 보였다. 이때쯤이면 실뭉치에서 조금씩 실을 풀어가면서 뜨는 게 귀찮아 한꺼번에 뭉텅이로 풀어놓게 되었다. 그러면 영락없이 엉키고 말았다. 그때그때 뜨개질을 멈추고 엉켜있는 실을 풀어야 하는데도 속도 내는데 열중해서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엉킨 실을 푸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되어 있었다. 귀찮아서 가위로 잘라내고 매듭을 지으면 그 자리가 두고두고 눈에 거슬렸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뜨기가 가장 어려웠다. 원장이 말하는 힘 조절이었다. 좀 빽빽해졌다 싶어 실을 느슨하게 하면 앞부분과 균형이 맞지 않았다. 다시 빽빽하게 뜨면 얼마 안 가서 다시 느슨하게 떠야 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모양은 여지없이 망가졌다. 고르지 않다고 느꼈을 때 곧바로 포기하고 풀어버리는 게 최선책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아까운 마음에 몇 줄 더 뜨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거라며 헛된 기대로 자기를 속이게 마련이었다. 결국 20줄만 풀어도 되는 기회를 놓치고 100줄을 풀고 다시 떠야 했다. 중간에 과감히 포기하고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르친 상태로 어떻게든 이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키기가 아까워 계속한 사람은 목도리를 일찍 완성하지만 모양은 엉망이다. 코를 빠뜨려 다시 이은 자국, 실을 끊어버린 자리에 튀어나온 매듭, 넓어졌다 좁아졌다 우스꽝스러운 모양. 그래도 자신의 선택이니 애정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할 것이다. 과감히 풀어버린 사람은 다시 시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도리를 완성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다. 그 과감성으로 목도리 뜨기를 그만두어 버렸을지도 모르고 또 계절이 바뀔 테니 목도리 따위는 필요 없다고 결론 지었을 수도 있다. 이원은 오랜만에 부모를 생각했다. 결혼을 유지하는 건 목도리를 이어뜨는 일 같은 게 아닐까? 부모들은 서로에게 어떤 목도리를 떠주었을까? 이원은 길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커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들은 인생의 겨울에 어깨를 움츠리고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목에는 모두 목도리가 둘려져 있다. 대부분 우스꽝스럽고 서툰 솜씨지만 그러나 실패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이원은 그동안 실패했던 수많은 배움에 대해 생각했다. 운전 강사는 공식을 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깨와 대시보드와 주차선이 일직선이 됐을 때 운전대를 한 바퀴 반 돌린 다음 후진 기어를 넣는다. 룸미러의 중간에 선이 닿으면 정지한다. 다시 어깨와 선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전진한다. 이원은
납득할 수가 없다. 어깨와 일직선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마다 앉음새가 다르고 어깨를 내미는 각도도 달랐다. 의자에 앉을 때 몸을 내미는 습관이 있는 이원으로서는 공식이 외워지지가 않았다. 수영은 왜 실패했을까? 수영 강사가 멋져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친절하게도 강사는 매번 이원의 허리를 들어주었지만 그 손을 떼는 즉시 이원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힘을 빼셔야죠.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힘을 주는 건 잘 알았다. 하지만 힘을 빼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쏭달쏭했다. 차라리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힘을 빼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 같았다. 이원은 가위질을 하거나 선을 그을 때 똑바로 된 적이 없었다. 그 역시 힘 때문이 아니었을까? 걸핏하면 블라인드를 고장내는 것도 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무젓가락을 짝짝이로 가르는 것도.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아마도 은희경 작가님이 직접 뜨개질을 배워본 것 같습니다. 네. 뜨개질을 직접 배우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려서 글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작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인 이원이 뭔가를 배울 때의 특징이 나오죠. 주인공 이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체질 의학에서 목양인에 속하는 체질로 보이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어깨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차를 전진한다.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룸미러의 선이 중간에 닿으면 정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원은 공식을 처음부터 잘 외우지 못한 사람인 특징이 나타나죠. 의자에 앉을 때 몸을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수정하지 않으니까 이 공식이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습관을 수정했었어야지 그 공식에 맞춰서 딱딱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더딘 타입의 사람입니다. 다만 대기만성형이라서 운전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운전을 굉장히 잘하게 돼요. 이 목양인들은 뭔가를 처음 배울 때는 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오래 걸린 타입이고요. 힘 조절이 잘 안 되는 타입입니다. 수영 배우는 과정도 나오는데 수영 강사가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라고 하는데 힘을 못 빼죠. 힘을 주는 건 잘하는데 힘을 빼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원은 헛갈려 하죠. 네. 어떻게 보면 목양인이라는 사람들은 파악하기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힘을 주는 건 잘하는데 힘을 빼는 건 못하는 사람. 헛갈리죠. 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이원 같은 사람들은 팔체질에서 목양인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목양인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사람인지 주변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방송 내용은 이제 팔체질 의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이 체질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청취자분들도 재미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사람의 체질이 8개로 딱 나눠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8개의 범주 내에서 내가 어느 과에 속하는가 정도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딱 자신에게 맞는 체질이 100%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체질이다 이렇게 판단된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도대체 사상 체질도 그렇고요, 이 팔 체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딱 들어맞는 체질이 없지? 나는 무슨 체질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8개 체질로 딱 나뉘지는 않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8개 체질 중에서 딱 들어맞는 게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는요, 내 몸이 가진 특수한 개체성이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질을 8개 체질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8개의 범주로 나눈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이 체질에 어느 정도 가깝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건강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 4개로 나누는 사상의학에서 내가 이 체질에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다 100%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셨죠. 이런 분들은 사상 체질보다는 팔체질 쪽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뉘는 팔체질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4개 체질보다는 8개 체질로 나눠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체질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체질이 또 모든 사람을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오늘 8개 체질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팔체질 의학에서 일단 금양인입니다. 금양인. 금양인은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진보시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금양 체질입니다. 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선구자적인 사람이죠. 다만 독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선구자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잘 하지 못하는 까칠한 성격을 가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음체질입니다. 금음체질인데요. 금음체질은 남성과 여성 중에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 살이 잘 찌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재주도 많아요. 이 금음체질들은 본인이 가진 재능이 많아서 연예인 중에 이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음 체질은 화를 잘 다스려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질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설 속 주인공인 이원의 체질, 목양 체질은 속을 잘 알 수 없는, 옆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힘든 포커페이스의 사람을 목양 체질로 봅니다. 오늘 소설 속 주인공 이원의 목양인 체질은 잠시 후에 따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소설 속 주인공 이원이 목양인 체질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목양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목음 체질입니다. 목음 체질, 팔체질 가운데 가장 오진율이 높은 체질입니다. 예민하면서도 급하고 즉흥적이면서도 겁이 많고,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이에요. 요 목음 체질도 감수성이 풍부하면서도 쉽게 흥분도 잘하고 쉽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듣는 것도 잘 못 견뎌합니다. 눈치가 빠르지만 게으른 성향이 있고요. 듣다 보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목음 체질은 오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팔체질을 전공한 의사의 정밀한 체질 맥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양 체질입니다. 토양 체질은 빨리빨리 외치는 한국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는 체질이죠. 활동적인 사람이 많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지런한 경우가 많고 봉사정신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이 뭐 길을 물어보거나 뭐 부탁을 할 때 정말 봉사정신이 발휘돼서 친절하게 해주신 한국인들이 많죠. 네. 예, 토양인입니다. 토양 체질.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눈물을 흘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토음 체질입니다. 8개 체질 가운데 가장 희귀한 체질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오늘 소설의 주인공인 이원은 목양인 체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양인 체질 중에는 살이 찐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목양인인데 이 토음 체질에서도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음 체질은 소화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약이건 한약이건 어떤 약 자체를 잘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약물 자체를 몸에서 잘 못 받아들이는 체질이 바로 토음 체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 체질이 나오는데요. 수양 체질은 냉철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소음인에 해당하는 체질이에요. 사상의학으로는. 네. 소양인 중에서 수양, 수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요. 수양 체질은 냉철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보는 신중한 체질이죠. 심장이나 췌장이 약한 반면에 폐와 신장의 기능은 좋은 체질이 수양 체질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수음 체질. 수음 체질은요. 자신이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에 100번을 차곡차곡 씹은 후에 삼키는 사람들이 바로 수음 체질이에요. 밥 먹을 때 100번 씹고 삼키는 게 급한 사람은 못합니다. 예, 근데 수음 체질들은 100번을 씹고 삼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좀 긴 편이 많아요. 네. 수음 체질은 겉으로 볼 땐 침착해 보이지만은 말을 나눠보고 행동한 걸 보면 의외로 허당끼가 좀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게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팔체질의 간략한 특징, 체질별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정도 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 중에서 재미로 자신이 팔체질 중에서 어디에 제일 가깝게 속하는지 한번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팔체질 진단은 팔체질 의학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에게 맥진을 비롯해서 음식이나 약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팔체질 중 어느 체질인지 확진을 받아야 좋습니다. 이 체질 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진단의 객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체질 감별을 하는 팔체질 진료하는 한의사들마다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통일된 진단법이 나올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맥진, 체질 맥진이 가장 확실한 팔체질 진단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을 보면서 체질을 정하는 거예요. 맥진을 통해서. 현재 팔체질 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들이 많은데요. 이 팔체질 진단, 체질 진단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원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요. 전형적인 사상의학에서는 태음인 체질이죠. 네. 그리고 팔체질 의학에서는 목양인 체질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사상의학과 팔체질 의학을 비교한다면은 사상의학의 태음인을 팔체질 의학에서는 목양인과 모금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주인공 이원의 체질로 보이는 목양인 체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신이 목양인인지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은희경 작가님의 작품 주인공 이원의 목양인 체질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양인은 포커페이스의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과묵하고 관대합니다. 감정을 좀처럼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래서 포커페이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목양인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소설의 주인공 이원의 체질로 보이는 목양인. 이런 속담이 이제 해당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하. 이 속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양인들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들은 목양인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종 목양인들은 음흉하다는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속이 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인상도 푸근한 편이고요. 부드럽게 생긴 경우가 많고 성품이 인자하면서 너그럽고 통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다 포용하는 바다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목양인이 많습니다. 다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원의 어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잠시 후에 아시겠지만은 이 목양 체질들은 예술이나 높은 감수성을 요하는 직업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 감성적인 일에는 잘 안 맞아요. 네. 잘 맞는 일은 사업이나 이재 이런 쪽으로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양인은 사상 체질에서 보면 태음인과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음인하고 비슷한데 태음인 중에서 성격이 좀 급한 태음인, 그리고 속에 열이 많은 태음인이 목양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인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을 때가 건강한 거예요. 네. 만약에 목양인이 땀이 잘 나오지 않는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목양인이 땀을 잘 흘리고 있고 운동을 하면 땀이 쉽게 잘 나오면은 몸 상태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양인은 아까 태음인 중에서 속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양인은 속에 열이 많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 이원도 열이 많은 것을 소설 속 내용을 읽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목양 체질은 이 속에 있는 열이 잘 발산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땀이 나야지 열이 발산이 되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건데요. 땀이 만약에 잘 나지 않는다. 그러면 속에 열이 계속 쌓이면서 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체질이 바로 목양인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인 체질들은 감기 몸살이 왔을 때 땀을 확 빼주면 낫는 체질입니다. 아하.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다 싶을 때 사우나나 운동을 해서 또는 매운 것 먹어서 또는 매운 것을 먹어서 땀을 확 발산시켜주면은 컨디션이 회복되고 감기가 잘 나아요. 그리고 오늘 소설 속 내용에서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잘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목양인들은 항상 살이 잘 찝니다. 아하. 다이어트를 항상 해야지만 체중을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나 이 목양인들은 한번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묵묵하고 꾸준하게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기만성형의 사람들이다. 성격이 느려 보이지만은 답답해 보이지만은 또 마냥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악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목양인도요. 그리고 살이 잘 찌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간 경우도 많고요. 좀 비만인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소설 주인공 이원도 소설 속 내용을 보면은 늘 다이어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태음인 중에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목양인이고요. 그러니까 태음인 중에서 살이 잘 찌는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에 해당하는 목양, 모금 체질 중에서 이 목양 체질은 주인공 이원의 체질인 목양인들은 태음인처럼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네. 그래서 소설 속에서도 계속 이원은 다이어트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이 목양인들의 체형적 특징이 있어요. 어깨나 팔 쪽은 좁고 약해요. 반대로 허리와 복부 쪽은 넓은 체형입니다. 그리고 배가 잘 나오는 체질이고요. 네. 복부에 살이 잘 붙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인데 이 목양인들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날씬한 톱 모델의 몸매 같은 그런 완벽한 몸매는 만들기가 좀 어려운 체질이에요. 네. 태어나길 그런 체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목양인들은 그냥 일찍 자신의 체질적 특징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맞는 몸매를 적절하게 가꾸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 목양인이거든요.
근육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건강한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말씀드린 팔체질 의학에서 목양인 체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설 속 주인공 이원의 이야기, 은희경 작가님의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목양인에게 좋은 음식과 식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이원과 같은 목양인 체질이신 청취자분들은 소설 속 주인공 이원의 내용에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기예보와 달리 비는 오지 않았지만 잔뜩 흐린 날씨였다. 밤이 깊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눈이 쏟아질지도 모른다. 이원은 버스 차창 밖에 무심히 시선을 주고 있었다. 안내방송이 다음 정찰 정류장을 반복해서 알려주었지만 듣지 않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짧은 정적, 비로소 이원의 얼굴색이 변했다. 뒤이어 의구심과 함께 깨침과 당황, 세 단계의 표정이 한 묶음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급히 몸을 일으키는 이원의 무릎 위에서 핸드폰이 발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원은 허리를 굽혀 한 손으로 핸드폰을 주었다. 다른 손으로는 옆자리에 내려놓았던 가방과 우산을 모아쥐고 서둘러 출구로 달려갔다. 닫히려는 문틈으로 몸을 던져 가까스로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다. 버스카드를 단말기에 스캔할 시간까지는 없었다. 버스가 출발한 뒤에야 그녀는 목이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다. 목도리를 놓고 내렸다. 이원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 거의 일과라고 할 수 있었다. 물건이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린 걸로 단정짓고 찾아보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뭘 잃어버리면 상실감이 아니라 좌절이 찾아왔다. 좌절에 연륜이 깊어져서 체념도 빨랐다. 그런 이원이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고 버스가 떠난 방향을 망연히 바라보고 서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목도리는 이원의 것이 아니었다. 빌린 것도 아니었다. 사실 잃어버리면 약간 난처한 물건이었다. 오피스텔까지 걸어가는 동안 목도리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 목도리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이원뿐이었다. 모른다고 잡아뗄 상황이 아니었다. 손뜨개라서 똑같은 물건을 사다 놓는 것도 불가능했다. 돈으로 변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도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아야 하는데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목도리를 욕심낸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걸친 것도 아니었다. 환기를 시킨 뒤 실내가 추워서 스탠드 행어에 걸려있던 목도리를 무심코 둘렀을 뿐이었다. 외출 준비를 다 마치고도 시간이 남았던 게 탈이었다.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고 불현듯 약속 시간에 늦은 걸 깨닫고는 코트를 집어들고 급히 오피스텔을 나서야 했다. 엘리베이터에 이르러서야 탁자 위에 빼놓은 지갑이 생각나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다 일기예보가 떠올라서 우산까지 챙겼고 내친김에 새 구두를 낡은 운동화로 갈아 신느라 마음이 바빴다. 뒤늦게 목에 맨 목도리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벗어놓으려 되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있었다. 게다가 왜 미리 준비를 하는데도 매일같이 약속 시간에 늦으며 꼼꼼히 챙기는데도 빠뜨리는 게 많은지 자책이 시작돼버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목도리는 유나의 것이었다. 이원은 유나가 유럽 연수를 떠난 동안 그녀의 오피스텔을 빌려 살고 있었다. 유나의 화분들을 돌보고 규칙적으로 청소를 했다. 유나의 원룸 오피스텔에는 많은 것이 갖춰져 있었다. 세련된 가구에 대형 텔레비전과 오디오 세트, 책과 CD들, 아로마 캔들과 고급 욕실용품들, 운동기구, 그리고 스키 세트까지. 신발장과 옷장도 가득 찼고 커다랗게 확대된 유나의 사진 액자만도 6개나 되었다. 그 많은 물건이 유나의 성격대로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이원은 수학여행을 빼고는 부모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지만 합격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다지 열의가 없었다.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와 오피스텔에 살기 시작했고 경력 4년차 직원에게 2달씩이나 연수를 보내주는 회사에 다니는 유나와는 많은 점에서 달랐다. 집에서 나와 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이원에게는 그럴 만한 적극성도 능력도 없었다. 집을 떠나 있겠다고 하자 부모는 반기는 눈치였다.
최근 들어 부모의 결혼 생활에 그늘이 드리워졌다는 건 이원도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느라 모두가 불편한 상태였다. 윤아는 이 기회에 심야 극장과 새벽 술집 같은 곳을 실컷 돌아다니며 놀라고 이원에게 말했다. 늦잠을 잔 뒤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도 몇 군데 알려주었다. 오피스텔에 있는 자전거든 트레드밀이든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말은 살을 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본인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다며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까지 빌려주었다. 윤아의 충고가 아니라도 이원은 자신이 뚱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윤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이원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는 2달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할 것 같았다. 이원은 분에 넘치는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윤아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윤아는 집안에 있는 물건은 뭐든 쓰고 만져도 된다고 선선하게 말했다. 금지한 건 한 가지, 남자를 데려오는 일이었다. 몇 년 동안이나 안 나타나던 남자친구가 한두 달 안에 불쑥 생겨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원의 말에 윤아는 손뼉까지 치면서 깔깔 웃었다. 이원이 그처럼 솔직하고 욕심 없고 착한 성격이라 친구 중에 가장 믿음이 간다는 거였다. 하지만 목도리를 마음대로 두르고 나간 데다 잃어버리기까지 했으니 이제 욕심 없고 착하기는 틀린 일이었다. 하나 남은 것은 솔직함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원은 길 가는 사람들의 목도리를 계속해서 흘끔거리고 있었다. 빨간색이면 더욱 유심히 보게 되었다. 윤아의 스탠드 행어에 걸려있던 빨간 목도리는 무늬가 없는 기본형이었다. 윤아가 직접 떴을지도 모른다. 왜 그것만 밖에 걸어놓았을까? 윤아의 다른 목도리들은 옷장 안에 걸려있었는데 이원은 여행 가방을 꾸린 윤아가 목도리를 두르고 나가다 생각이 바뀌어 그것을 벗어서 행어에 걸쳐놓는 상상을 해보았다. 아니면 마지막에 두르려고 걸어놓았다 잊어버리고 나간 건지도 모른다. 마지막까지 윤아를 망설이게 할 만큼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2달이 지났다고 해서 잊어버릴 윤아가 아니었다. 이원은 자신도 모르게 큰 사고를 친 것 같아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실수투성이인 자신이 난감하고 한심했다. 우편함 위에 잠시 올려놓은 장갑에서부터 찻집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쇼핑백까지 이원은 늘 물건을 잊어버리고 나왔다. 공중 화장실에 가방이나 우산을 놓고 나온 게 몇 번인지 모른다. 그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오늘의 바보짓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적어본 일까지 있었다. 그걸 적어놓은 노트마저 잃어버렸지만 말이다. 잃어버리는 물건뿐 아니라 흘리고 빠뜨리는 물건도 많았다. 머리핀이나 볼펜이나 립글로스 같은 소소한 것은 수시로 없어졌다. 열쇠 뭉치나 필통처럼 결코 작지 않은 물건 역시 걸핏하면 달아나고 없었다. 떨어뜨린 물건을 남이 주워주는 일도 다반사였다. 식당 주인이 뒤쫓아 나온다거나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오며 애타게 부른다거나 모두 그런 경우였다. 오래전 일이지만 남자친구에게 결별 선언을 하고 울면서 찻집을 뛰쳐나왔다가 탁자 위에 두고 온 핸드폰을 가지러 되돌아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살게 마련이었다. 이원은 자신의 잦은 실수에 대한 이유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이원은 눈도 빠르고 생각도 빨랐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동작도 빨랐다. 그렇게 빠르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속한 물건에 대한 생각과는 단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빠른 것은 부주의하거나 조급한 것과는 엄연히 달랐다. 오히려 성격은 느긋하고 여유로운 편이었다. 약속 장소에서 1시간 걸리는 곳에 있다 해도 약속 시간까지 5분이 남아있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니니 5분만이라도 마음을 편히 먹기로 하는 식이었다. 오늘 일은 곧잘 내일로 미뤘다. 이원은 자신의 그런 긍정적 성격을 스스로에게 환기시켰다. 윤아가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었다. 천천히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되는 영화를 보다가 새벽이야 잠이 든 이원은 벨소리에 눈을 떴다.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서 성마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독이에요. 시계를 보니 정오가 넘어 있었다. 이원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소독 가운을 입은 여자는 비난이라도 하듯 큰 소리로
어휴 추워 하며 냉큼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여자는 연고처럼 끈적해 보이는 액체를 테이프에 묻히더니 싱크대 아래와 욕실에 붙였다. 바퀴벌레 있어요? 여자가 사무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그럼 이제부터 나타날 거예요. 네? 유인 살충제거든요. 유인이요? 걱정 마세요. 그래봤자 다 죽으니까. 네. 소독하는 집이 몇 집 안 되네요. 여자가 확인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돌아간 다음에야 이원은 확실히 잠이 깼다. 벌레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유인해서 시체를 치우게 하는 것이 소독이라니. 뭔가 오늘의 바보짓에 적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벽 뒤에서 몰려오던 바퀴벌레들이 놀라서 발길을 멈출 만큼 청소라도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았다. 청소를 마친 뒤 이원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패딩 점퍼를 걸쳤다. 슬리퍼를 신으려다 추워하던 소독원 여자가 생각나 어그부츠를 꺼냈다. 신발장 위에 벗어놓았던 털모자도 눌렀었다. 2개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양손에 나눠들었다.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순간 귀청을 찢을 듯이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다. 가끔 있는 일이었다. 디지털 도어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원은 얼른 도어록 박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건전지를 빼냈다. 소리는 즉시 멈추었다. 조심스럽게 음극과 양극을 확인하며 다시 건전지를 끼운 다음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이번에는 아무 소리 없이 부드럽게 문이 열렸다. 번번이 그런 식이었다. 이원은 자신이 만지기만 하면 모든 기계들이 망가져 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슨 이유로 저절로 고쳐져 있는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양손에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이원은 중얼거렸다. 생수, 라면, 달걀, 세제, 택배 5가지. 그동안에도 모자가 눈썹까지 흘러내려와 2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고쳐 써야 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이원은 경비실에 들러 택배 상자를 찾았다. 이 짐을 다 들고 가려고요? 경비가 물었다. 괜찮아요. 이원은 옆구리에 택배 상자를 낀 다음 한 손에 무거운 비닐봉투를 들고 다른 손에는 빈 플라스틱 바구니 2개와 지갑을 겹쳐들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팔꿈치로 겨우 누를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뒤 얼른 닫힘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다. 코가 빨개진 젊은 남자가 입김을 날리며 서 있었다. 남자는 이원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왔다. 야상 점퍼의 지퍼를 턱 밑까지 올리고 후드를 덮었었는데도 몹시 추워 보였다. 마른 체격에 장갑과 목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랐다. 어쨌거나 잘생긴 얼굴이었다. 이원의 빠른 눈은 남자의 점퍼 주머니에 꽂힌 작고 흰 물건이 그 동네 제과점에서 파는 마카롱 상자라는 걸 놓치지 않았다. 남자는 불이 들어온 숫자판을 힐끗 보더니 그대로 이원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서 섰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 리본 묶인 상자를 들고 친구를 찾아가는 방문객일까? 마카롱 상자를 받는다면 아마 여자일 것이다. 신혼의 남편일까? 그러기에는 얼굴이 너무 앳되었다. 이원처럼 그냥 마카롱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원은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몇 발짝 뒤에서 계속 남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복도가 2 방향으로 갈라졌지만 남자는 이원과 같은 쪽을 택했다. 이원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문 앞에 멈춰서면 남자가 지나쳐가면서 오피스텔의 호수를 볼 수도 있었다. 남자의 의도가 아니라 해도 사적인 정보가 모르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은 꺼려졌다. 그러나 옷을 껴입어 몸이 둔했고 무거운 생수봉투가 자꾸 무릎을 치는 바람에 똑바로 걷기가 쉽지 않았다. 복도가 구부러지는 곳에 이르러 결국 이원의 손끝에 매달려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허리를 굽히는 순간 택배 상자도 옆구리를 빠져나갔다. 이어서 털모자가 완전히 눈을 덮었고 머리 쪽으로 손을 들어 올리다가 바구니들을 놓치고 말았다. 이원은 작은 체격이 아니었다. 균형을 잃고 뒤뚱거리는 폼이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원은 순식간에 상황을 수습했다. 얼른 모자를 올려 쓰고 지갑을 바구니에 담고 봉투 주둥이를 한꺼번에 끌어 모아 끌어안은 채 질질 끌듯이 해서 현관문 앞에 가져다 내려놓았다. 남자의 발소리가 등 뒤에서 멈추는 게 느껴졌다. 이원은 급히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창피하고 다급했지만 한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숫자를 감추는 건 잊지 않았다. 2번, 3번,
반복해서 숫자를 눌렀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고집스러운 빽빽 소리로 불만을 표시할 뿐이었다. 2131도 아니고 2321도 맞지 않는 숫자였다. 그때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2231로 해보세요. 숫자를 듣는 순간 이원은 그게 맞다는 걸 알았다. 집 호수를 거꾸로 누르면 돼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경쾌한 열림음을 울리며 잠금이 해제되었다. 번호 안 바꿨네. 남자가 또 한마디 했다. 이원이 돌아보니 그는 벌써 바닥에 내려놓았던 이원의 짐을 양손에 들고 있었다. 문 여세요. 이원은 얼떨결에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남자가 짐을 잘 들여놓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손잡이를 잡아주기까지 했다. 남자를 들이지 말라는 유나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유나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남자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해도 이원이 아닌 유나의 손님이었다. 남자는 컨버스 운동화를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스탠드 행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찾지 못했는지 실망한 얼굴로 팔짱을 끼는 것이었다. 이원은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어구부츠를 벗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였다. 목도리의 주인은 유나가 아니었다. 남자 이름은 태현이었다. 태현은 자신을 유나와 잘 아는 사이라고만 소개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봤다고 심상하게 말했다. 유나가 유럽으로 연수를 떠난 것은 모르고 있었다. 유나가 있을 때보다 집이 훨씬 깨끗한데요? 그런가요? 그것을 끝으로 유나와 관련된 화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가 마카롱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커피를 청했을 때 이원은 선선히 자리를 권했다. 이원에게는 가뜩이나 추워 보이는 태연을 그대로 돌려보내기 미안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태연이 목도리 얘기를 꺼낸 건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원이 말했다. 태연은 야상 점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찾으면 전화 주실래요? 태연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원의 번호도 그의 핸드폰에 남았다. 이원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 태연보다 한 발 앞서 현관으로 나갔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도어록의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나 귀청을 찢을 듯한 경보음은 여지없이 튀어나왔다. 소리를 멈추게 하려면 또다시 케이스를 열고 건전지를 빼내는 수밖에 없었다. 태연은 이원이 건전지를 뺐다가 도로 끼우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변명이라도 하듯 이원이 말했다. 됐다 안 됐다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원은 깜짝 놀랐다. 그 말과 함께 태연이 등 뒤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태연은 손잡이 위에 얹힌 이원의 손가락 위에 자신의 손가락을 겹치고 힘을 주어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조용히. 태연과 이원의 눈이 마주쳤다. 태연이 말했다. 끝까지 안 돌렸거든요. 손잡이를 반만 돌려서 그래요. 태연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혹시 나무젓가락 잘 못 쪼개지 않아요? 이원은 전곡을 찔린 듯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짝짝이로 쪼개지죠. 맞죠? 반만 쪼개서 그런 거예요. 이원도 피식 웃고 말았다. 태연이 그것 보라는 듯 이원의 등을 가볍게 쳤다. 아까 마카롱 포장 벗길 때 알아봤어요. 봉지 같은 거 막 잡아뜯죠? 그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남들 하는 방식하고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태연이 돌아간 뒤 이원은 라면을 끓였지만 반을 남겼다. 괜히 집안을 서성이며 화분에 줄을 맞추고 책장에서 빼놓았던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씻기 건조대의 접시들을 크기에 맞춰 다시 정리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목도리와 관련된 사람은 둘로 늘어나 있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일까? 어쨌거나 방법은 세 가지였다. 태연과 유나 둘 다에게 목도리를 잃어버린 걸 털어놓고 잘못을 비는 것, 둘 다에게 본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것, 태연에게 시치미를 떼고 유나에게는 잘못을 비는 것. 하지만 세 가지 다 내키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건 자신이 없었고 잘못을 빌기는 더 싫었다.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원은 욕실로 들어가 체중계를 꺼냈다. 몸무게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까지 알려주는 그 체중계에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게 되었다. 기계 다루는 게 서툰 이원은 처음에는 그 체중계를 조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유나의 회원권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기로 결심한 날에야
처음으로 설명서를 읽어가며 사용법을 익혔다. 지라는 기호에 1년 번호를 붙여 6명까지 등록할 수 있었다. 지원은 키 162, 나이 27. 이것은 윤아였다. 이원은 자신의 정보를 G3로 등록했었다. G2가 이미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원은 재빨리 체중계 버튼을 눌러 G2를 찾아보았다. 178, 28. 태연이 맞는 것 같았다. 뭔가 남들의 방식과 핀트가 안 맞는 것. 그게 뭘까? 이원은 태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자신이 뭔가 남들과 어긋나 있다는 건 이원도 늘 생각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안 맞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노력을 안 해본 건 결코 아니었다. 남들처럼 학원에 들락거리며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하지만 모두 실패였다. 수영 강습을 2달이나 다녔지만 물에 뜨지 못했다. 운전도 마찬가지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다이어트 때문에 가장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요가 역시 3달 만에 그만두었다. 그때는 이원이 포기한 게 아니라 학원이 문을 닫은 것이긴 했다. 이원은 다른 학원을 알아보지는 않았다. 윤아의 피트니스 센터에 간 건 딱 2번이었다. 3번째 날 운동 가방을 챙겨 나가긴 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도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다. 각기 기구를 붙들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 틈에서 쭈뼛거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윤아의 자전거는 안장에 올라타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올라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흘끗거리는 바람에 일찌감치 집으로 끌고 돌아왔다. 이원은 자신이 잘 배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 잡념에 빠지곤 했다. 늘 머릿속이 복잡하고 산만했다. 끈기와 배짱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살아오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 이원은 소파에 앉아 스탠드 행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든 배움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목도리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목도리를 뜨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기는 싫었다. 그렇다면 잘못을 빌어야 했고 잘못을 빌 바에야 빈손을 비비는 것보다는 뭐라도 들고 있는 편이 나았다. 남의 집을 공짜로 빌려 사는 처지에 그 정도의 자존심은 지켜야만 비굴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좌절을 일상화시켰다면 실패한 배움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위축 같은 것이었다. 어릴 때 이원은 부모를 따라 자주 산에 갔다. 가을 산에는 물이 말라갔다. 바위로 훑고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사라지고 바위 틈에 조그만 웅덩이가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점점 크기가 작아져 나중에는 보자기만 해졌다. 이원은 웅덩이가 물고기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다. 점점 좁아지는 집. 그 속에서 한사코 지느러미를 흔들던 물고기를 잊을 수 없었다. 한 가지를 실패할 때마다 집이 좁아지듯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오그라들며 좁혀져 왔다. 그리고 열고 나가려 할 때마다 문에서는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태연의 말대로 반만 돌렸거나 남들과 핀트가 안 맞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이원은 일단 그렇게 믿어보기로 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원의 특징이 잘 나타난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앞부분인데요. 네. 8체질 중에서 이원이 해당하는 목양인 체질은요. 고기를 좀 먹어야만 체력이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몸 자체가 근육이 있고 체격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목양인 체질들은 채식만 100%로 섭취하게 되면요. 몸이 비실비실 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혈색이 검어지고 감기에도 잘 걸리고 만성 비염으로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목양인은 눈사람 체형에 가깝다. 어깨보다는 배하고 허리 쪽이 넓은 편이고요. 지금 읽은 소설 내용 중에서 이원은 스스로 뚱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네. 그리고 친구 유나가 살을 빼라고 운동을 권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원처럼 목양인에 속하는 체질의 사람들은 과묵한 느낌, 속을 잘 알 수가 없고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얼굴에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포커페이스이고 현실적인 성향이고 반대로 예술적인 성향이나 창의적인 성향은 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하면 땀이 잘 난다. 생리적으로 건강할 때는 땀이 많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체질이에요. 그리고 이 목양인 체질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네.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말이 적고 호흡도 짧습니다. 그리고 대기만성형의 스타일이고 천재과는 아닙니다. 네. 기초부터 하나씩 천천히 단계별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만 완성해내는 대기만성에 속하는 체질이고요. 그렇다면 대기만성형이라서 성격이 느리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성격 자체는 급한 사람이에요. 다만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 뿐입니다. 목양인에 속하는 이원의 실체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소설 속 내용 중에 나왔죠. 소설 속에 이원이 자주 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주인공 이원은 스스로 자주 실수하는 이유를 자신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네. 목양이는 말수가 없으니까 느긋해 보이지만은 이원처럼 실제로 성격이나 속은 급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목양인들은 본인 물건을 놔두고 자리에서 뜨는 경우가 많죠. 소설 속에서 이원이 물건을 수시로 잃어버리는 장면들이 나왔죠.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다음 장소에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특성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한 발도 앞서서 미래로 넘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설 속에서 이원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오히려 자신의 성격 자체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하면서도 느긋하고 참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빠르다고 말해놓고 그 다음 줄에서는 또 본인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인공 이원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참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목양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네. 느린 것 같으면서도 급한 성격이고요. 그래서 파악하기 힘든 성격이 바로 목양인 체질입니다. 소설 속 이원은 그 운전면허를 딸 때도 수영할 때도 처음 배움에 있어서 익숙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양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다만 꾸준히 해나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잘하게 된다. 이게 바로 목양인 체질이고요. 다만 목양인들이 주의할 것은 중풍이나 심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분에 또 주의를 해야 돼요. 단 거요.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양인들이 주의해야 될 질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중풍, 심혈관 질환 주의해야 되고요. 우울증이나 환각, 망상, 환청 등도 주의해야 되는 체질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온수 목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체질이고요. 늘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등산이 목양인 체질에 잘 맞는 운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양인의 양생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육식을 적절하게 하면서 목욕을 자주 하고 땀을 잘 내면은 피부 톤이 밝아지고요. 반대로 채식을 하면서 냉수욕을 하면 피부색이 검어지고 칙칙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땀을 잘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욕이나 등산이 목양인에게 좋은 운동인 것입니다. 네. 평소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양인들은 폐의 기능이 약해서 숨이 짧기 때문에 평소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아요.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네. 그러면 목양인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팔체질의학의 식이요법에 따르면은 목양인은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대부분의 육류가 잘 맞는 편이고요. 우유나 버터, 치즈, 계란, 밀가루, 뿌리채소 등이 목양인에게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양인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을 때는 상추나 취나물, 고사리, 오이, 미나리 이런 종류는 넣지 말고요. 네. 가지, 애호박,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무나 당근 이런 뿌리채소를 비빔밥에 넣어서 만들어 먹는 것이 목양인에게는 좋은 레시피입니다. 네. 영양밥을 먹을 때는 은행이나 밤,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넣으면 목양인에게 좋은 밥이 되고요. 스파게티를 먹을 때도 목양인들은 해산물 스파게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 스파게티에 마늘이나 양파, 버섯, 쇠고기를 곁들여서 만들어 먹는 스파게티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클을 먹을 때도 목양인이 먹는 피클은 오이가 안 맞습니다. 네. 목양인이 먹을 피클은 오이가 아닌 무나 당근, 연근이나 고추를 사용하는 피클이 목양인 체질에 잘 맞고요. 반면에 바다 생선이나 어패류, 날배추, 코코아, 포도당, 초콜릿, 메밀, 고사리, 감, 모과, 체리, 청포도, 수영, 알로에, 포도당 주사 이런 것들은 목양인에게 잘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이도 잘 안 맞고요. 그러니까 콩국수를 먹을 때도 고명으로 오이를 올려놓으면 안 돼요. 목양인들은요. 그리고 목양인들은 김치를 만들 때 젓갈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은희경 작가님의 소설집 중에서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단편의 주인공 이원의 모습을 통해서 팔체질 의학 중에서 목양인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소설에서 팔체질 의학 중에서 다른 체질의 주인공이 소설 속 주인공으로 나올 때 다른 체질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